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에서 한국사의 이해를 가르치고 있는 조청현이에요. 오늘은 제2강으로 거대한 자연 앞에 선 인간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먼저 학습 개요를 통해서 이번 주에 배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거대한 자연 앞에 선 인간이 그러한 거대한 자연을 어떻게 극복하고 문명과 문화를 일궈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요약을, 다시 말하면 오늘의 강의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학습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자연 앞에 인간은 너무도 왜소한 존재였죠. 그래요. 맘모스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사실상 동물들 중에서 아주 취약한 동물이죠. 뭐 털이 많은 것도 아니고 가죽이 두꺼운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날렵한 것도 아니고 사실상 가진 건 머리와 손밖에 없는, 물론 이 머리에는 뇌가 되겠죠. 그런 왜소한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인간은 자연 환경과 거친 자연 환경과 육식 동물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택한 길이 문화와 문명을 일궈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와 문명의 빛과 그림자까지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데, 사실은 요거를 과제로 여러분들께 제출하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제가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에 과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요 첫 번째 문제는 제가 교재로 쓰기로 했던 역사를 푸는 맛이라는 책의 지시문 부분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내용은요, 그 역사를 푸는 맛의 오른쪽 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해시태그의 내용을 이제 발전시켜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사실은 그 역사를 푸는 맛을 쓸 때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역사를 써보라는 의미에서 기획된 책이었어요. 우리가 역사를 쓸 때 너무 사실적이지 않은 것들을 자신의 주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이것저것 끼워 넣는 경향이 있습니다. 핵심 용어가 불명확한 상태에서는 그러한 것들에 혹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 개념어인 오른쪽 하단에 해시태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아울러서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위에 있는 질문들에 여러분들이 답하시면 되는 그런 거였는데, 이게 뭐 저작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일단 제시문을 한번 가지고 와서 수업 시간에 이용을 하고 또 뭐 양해를 구해야죠.
자, 선사시대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역사를 푸는 맛은요, 이제 뭐 계속해서 비대면 강의로 가지는 않겠죠. 그러다가 저번 학기 비대면 강의로 끝났죠.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뭐 설마 비대면 강의로 또 2학기도 마치면 이참 정말 참혹한 일이죠. 저희 부모님 이 초등학교 때 이제 6.25가 터졌어요. 6.25 동란이 터졌는데 그 전쟁터 속에서도 학교를 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 천막에서 공부를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뭐 전시도 아닌데 학교도 못 가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건 그렇고요. 이제 선사시대를 그 제가 또 설명을 드린다는 게 이상한 방향으로 갔네요. 사실 역사를 푸는 맛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역사에 관해서 토론도 하고 또 핵심적인 내용들은 제가 가르쳐 드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발표도 하고 뭐 그러려고 그랬었는데 한 번도 써먹을 일이 없네요. 참 그래요. 이 코로나가 뺏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네요. 앗아가는 것들이. 그냥 수업을 나가죠. 요번엔 질문식 수업을 하도록 하겠어요. 선사시대에는요, 이 생계 유지를 위해 처절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초기 인류는요, 자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단지 자연으로부터 취하기만 했죠. 그럼에도 선사시대를 1번 시대와 2번 시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뭔가 차이가 있나 보죠? 1번 시대와 2번 시대. 그런데 1번, 2번 이렇게 처음부터 나오니까 좀 막연하네요. 힌트 없이. 단지 힌트가 있긴 하네요. 자연으로부터 취하기만 했다. 뭐 이게 힌트라면 힌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은 뒤를 읽어봐야 되겠죠. 1번 시대에는 모든 것을 자연으로부터 얻어 생계를 유지했던 반면 모든 것을 자연으로부터 얻어 생계를 유지했다.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구석기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던 것이 2번 시대에는 자연을 활용하여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게 했다. 그래요. 그렇다면 2번 시대는 신석기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한 변화가 먼 훗날 고대 문명의 씨앗이 되었던 것이다. 그렇죠. 농경과 목축을 통해서 서서히 생산 경제로 접어들고 생산 경제를 통해서 잉여 생산물 뭐 남아 도는 소위 말해서 이 신석기 시대까지만 해도 사실상 먹고 사는 게 1차적인 목적이었죠. 그러던 것이 잉여 생산물이 만들어지면서 소위 뭐 정복 활동도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고대 문명의 씨앗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 강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죠. 따라서 일부에서는 2번 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즉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게 되면서 인류의 생활상이 급격히 이전 구석기 시대와는 전혀 딴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족 사회도 이루어지고 부족 사회도 만들어지고 정착하는 인구수도 늘어나고 성읍 국가도 만들어지고 뭐 이러한 현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사에서는 군장 국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요. 그렇고요. 뭐 여기 신석기 혁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구석기 시대는 사실상 모든 것을 자연으로부터 얻었다고 그랬죠. 채집, 다시 말하면 식물을, 채소나 과일을, 곡식을 그냥 베어 먹는 거죠. 그리고 수렵, 들짐승과 날짐승을 사냥을 통해서 얻고요. 그 다음에 어로, 다시 말하면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거의 먹고 사는 모든 것을 자연으로부터 얻어서 어떻게 보면 자연의 기생이라는 표현이 좀 부적절한가요? 여하튼 자연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어 생계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죠. 다음 문제는 문자의 유무를 기준으로 해서 시대를 구분하는 것을 기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자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시대를 일본 시대라고 합니다. 문자 기록이 아닌 남겨진 물건, 다시 말하면 유물이나 유적 등의 흔적을 통해서 그 시대를 유추하는 것이죠. 짐작하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는 학문을 보통 고고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반면에 문자로 쓰여진 글이나 책과 같은 기록물에 의하여 과거를 알 수 있는 시대를 2번 시대라고 합니다. 자, 문자의 유무가 기준이 돼서 1번 시대와 2번 시대로 나눌 수 있다. 그렇다면 문자가 없던 시대를 다시 말하면 선사시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것은 사실상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그 당시의 삶의 흔적을 어떻게 보면 퍼즐을 맞추듯이 맞춰가는 그런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문자로 쓰여진 글이나 책과 같은 기록물에 의하여 과거를 알 수 있는 시대를 뭐라고 하죠? 역사시대라고 합니다. 기준이 문자예요. 그러면 문자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러면 고려시대까지는, 세종 이전까지는 선사시대인가요? 제가 지금 바보 같은 질문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저걸 질문이라고 하고 있나? 그런 냉소적인 어떻게 저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게 느껴지네요.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그건 아니죠. 뭐 인카 문명이 아니 그거는 뒤에 있으니까 일단 여기는 요 정도로 얘기를 하도록 하죠. 문자의 유무에 따라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나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역사시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자 기록을 통해서 역사를 연구하는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일로 기록되어 뭐 이거는 당연히 문자가 됐죠. 문자로 기록되어 그 시대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시기를 역사시대라고 하죠. 뭐 앞에서도 얘기한 바대로 그 역으로 고고학적인 방법, 가령 출토된 유물 등을 통해 그 시대를 유추할 수 있는 시대를 그렇습니다. 선사시대라고 하죠. 그런데 말이죠. 제가 요거는 잘못 썼네요. 잉카 문명에서 볼 수 있듯이 문자 문화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천문학이나 건축술 등 다른 분야가 고도로 발달한 예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서 기준을 문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나누었죠. 어떤 기준을 정하면 우열이 가져지게 되죠. 사실은 그러면 문자가 없으면 사실상 열등한 문명이나 문화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잉카 문명에서 볼 수 있듯이 문자가 없어도 천문학이나 건축술 등 그리고 사회 조직이나 여러 면에서 고도로 발달한 문명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사실상 우리는 인간 앞에 직면한 재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그것을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는지를 사실상 열린 마음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기준을 세워서 기준에 적합하냐 아니냐, 고등이냐 하등이냐, 이러한 어떤 가치를 매기는 것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어떤 문명을 살펴보고 인간 앞에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는지를 살펴봐야지 된다는 점이죠. 자, 다음은 인간의 특징에 관한 얘기입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조직사회를 이루고, 근데 제가 봤을 때 뭐 사실상 조직사회를 이루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는 특권은 아닌 것 같아요. 특징은 아닌 것 같아요. 조직사회를 이루는 것은 뭐 벌, 개미, 원숭이 뭐 제법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사회를 이룬다는 것보다는 일과 이를 사용하면서 생활을 한다는 인간의 특징이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요, 이 같은 생활 방식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게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태어난 후에 사회에서 습득하여 하며
자손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났을 때 뭐 말을 하지 못하죠. 뭐 울고 불고 떼쓰고 이게 아기의 권리자 특권이죠. 뭐 어른들이 그거를 다 채워줄 수는 없는 게 문제지, 여하튼 권리자 특권인 것 같아요. 아기들이 가진. 그 아기들은 뭐 말로 설득도 안 되고 뭐 그래요. 뭐 여러분들이 아직 키워보지 않으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키워본 뭐 이모 고모 뭐 아니면 형 누나, 요새는 형제들 간에 터울이 터울은 나이 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터울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뭐 형이나 동생이나 거기서 거기긴 하지만 뭐 같은 10대거나 뭐 옛날처럼 큰 형이 30대고 뭐 한 10살짜리 동생, 조카 같은 동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얘기를 또 놓쳤네요. 여하튼 태어난 후에 사회에서 습득하며 자손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만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태어날 때는 백지 상태였다가 그것에 빈 도화지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누가요? 사회와 선배와 그리고 조상들이요. 자, 앞서서 1과 2를 물어봤었는데요. 1은 인간이 거대한 자연을 극복하는 수단이다. 자, 거대한 자연을 극복하는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그래요. 바로 도구가 되겠죠. 도구에는 돌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아마 뗀석기다, 간석기다 뭐 이런 것들을 배웠을 거예요. 심지어 청동기 시대에도 농기구는 대부분 돌로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도구를 통해서 거대한 자연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아울러서 이는 조상들이 체험한 자연을 극복하는 방법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주는 수단이었다. 우리가 보통 뭘 가르칠 때 뭘로 가르치죠? 언어로 가르치죠? 말로 가르쳐요. 물론 문자로도 가르치죠. 물론 그렇긴 하지만 과거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언어와 몸짓 을 통한 몸짓을 통한 그리고 신호를 통한 의사전달 수단을 통해서 자신이 체험한 자연을 극복하는 방법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주죠. 뭐 이런 식이에요. 야야야 그거 안돼, 그거 먹으면 야 어느 삼촌이 그랬던 것처럼 그거 독버섯이야,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건 먹어도 돼. 그거는 머리를 좋게 해주는, 그건 아니겠구나. 힘이 세지게 하는 식물이야. 그러니까 많이 먹도록 해라. 왜 이렇게 쓰죠? 원래 쓴 게 약이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상들이 체험한 자연을 극복하는 그리고 자연을 활용하는 방법을 후손들에게 언어를 통해서 가르쳐 준 것이죠. 바로 이 언어를 통해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하는 식으로 삶의 지혜를 알려준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인간의 역사의 효용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실수를 하지만요, 실수를 반복하는 바보 같은 짓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실수를 하죠. 실수 안 하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어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실수를 해야 인간이죠. 그런데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인간은 두 번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것을 활용하죠. 결론적으로 역사로부터 배우는 존재가 다름 아닌 인간입니다. 사람이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앞서 4번에서도 얘기했지만 역사적 경험이죠.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과거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은 저거는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역사적 경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역사로부터 배우는 존재일 수밖에 없죠.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역사의 유일한 효용성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아마 다른 선생들은 또 다르게 얘기할 거예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인간의 언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언어는요,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거나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음성, 문자, 그리고 몸짓 등의 수단 또는 사회 간섭 체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중고등학교 때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냥 옆에 있는 애들이랑 툭툭 치고 제가 또 습관적으로 툭툭을 몸짓을 하고 있네요. 안 보이죠? 다행이네요. 여하튼 뭐 허리 꺾기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레슬링에서 그 아마추어 레슬링에서 하는 건데 뭐 그렇게 하면서 힘자랑도 하고 뭐 그랬던 그리고 괜히 툭툭 치고 그랬던 것이 있죠. 만약에 친구가 아니고 동료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죄송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친구들처럼 툭툭 치거나 혹은 허리 꺾기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거는 재앙이죠. 그거는 아마 경찰서를 들락날락 거려야 되는 불상사가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친구들끼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친하다는 어떻게 보면 몸짓으로 하는 언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어를 통해 모든 것을 표현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언어로 습득한 것은 문제는요, 금세 잊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빨리 잊어버리죠. 여러분들이 그 선생님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말로 설명을 하면
물론 이제 이해가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 강의는 조금 그래도 기억이 남지만 대부분은 잊어버리는 게 그거는 당연한 일이고 머리를 쥐어 뜯을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일이죠. 뭐 그거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또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러한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류는 별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문자라는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래요. 다음은 역사적 반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만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처음부터 이것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또 뭐지? 웬 이상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뒤에 문장을 한번 읽어보면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나 집단에 대해서도 반성할 수 있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는 유일한 특징입니다. 사실 반성이라는 부분은 인간만이 가지는 특징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동물들은 본능에 따라서 행동을 하죠. 뭐 거기에 정답이 있을 수도 없고 내가 왜 그런 잘못을 했지? 뭐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본능대로 움직여서 성취하면 배가 부른 거고 성취하지 못하면 배가 고픈 거고 뭐 이런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인간들은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나 집단의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사회나 집단의 실수나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역사로부터 배우고 있으며 이를 가리켜 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눈치 빠른 사람들은 정답이 보이시겠죠? 바로 여기에 있군요. 역사적 반성이구나. 죄송합니다. 정답을 가르쳐 드리고 문제를 냈으니 이거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 문제예요. 예. 여하튼 이 역사적 반성 이라는 부분은 인간만이 가지는 유일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것을 반성할 것이냐는 물론 여러 다양한 입장들이 있을 것 같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실수나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실수나 잘못을 한 것을 스스로 반성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독립군의 항일 투쟁 이런 또 승리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역사적 주제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왜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되었을까? 아주 뼈저린 실수이자 잘못이었죠. 그 부분을 통렬하게 반성해야지만 또 다른 실수, 우리가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뭐 수업 시간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기록과 문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말이라는 것은 듣는 순간 거의 6, 70%는 증발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아, 옆에서 군대에 대한 아들내미가 치매 아니야? 이러고 있네요. 아이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치매는 아닌데 여하튼 빨리 잊히는 그러니까 합리화는 아니죠. 여하튼 빨리 잊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문자가 나타났던 것이죠. 한 사회나 집단이 기억해야만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을 기록해 둔 것이 바로 기록이자 문자입니다. 물론 초기 문자 기록은 대부분 이를 묻기 위한 이 자료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한번 예를 살펴보도록 하죠. 초기 문자 기록에는요, 이 뚝은 어느 부족이 만들었다. 이건 이집트 얘기예요. 이 뚝은 어느 부족이 만들었다. 저 뚝은 어느 부족이 만들었다 등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국시대에 산성을 많이 쌓았죠. 그 산성을 모든 사람들이 다 동원돼서 짓는 것이 아니고 일부 사람들, 부족의 일부 사람들이 와서 짓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의 요 부분은 이 사람들이 만들었다. 저 성의 이 성의 요 부분은 또 요 부족이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초기 문자 기록은 그 주간을 보면 나와 있어요. 주간이라고 하면 대나무를 엮은 것인데요. 거기다가 이제 먹으로 붓을 이용해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간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이 대부분 늪지대에서 그리고 뻘 쪽에서 발견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초기 문자 기록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나오시는 바처럼 집중 호우가 내려 둑이 무너졌을 때 그리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성이 무너졌을 때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증거 자료로서 기능했던 것이죠. 정답을 여기다 적어놨네요. 여하튼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한 증거 자료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뿐만이 아니고 이 같은 성격이긴 하지만 여하튼 초기 문자 기록을 가만히 보면 상거래 증서들이 많이 나옵니다. 약속을 많이 안 지켰나 봐요. 옛날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어디서 누가 어떤 상품을 몇 개를 배에다 싣고 누구에게 보낸다. 돈을 얼마를 받았다. 뭐 이런 식의 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증거 자료로서 기록과 문자가 이용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다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인류의 정착 생활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산업은 일과 이다. 뭘까요? 그래요. 농경과 목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석기 시대에 그 농경과 목축을 생각을 하면 평야지대에 지금 같은 그 평야가 있고 거기에서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 거를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현대 기준으로 해서. 하지만 이 시기에 농사라는 건요, 사실은 조잡하기가 이를 데 없었어요. 조, 수수, 뭐 기껏해야 밀도 아니고요. 조, 수수, 뭐 콩, 이러한 류를 이제 뿌리는 거죠. 그 다음에 걷어들여요. 목축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뭐 거대한 목장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농가에서 키우는 뭐 몇 마리 돼지, 뭐 한 마리 정도 되는 소, 한 마리의 소, 몇 마리 돼지, 닭 몇 마리, 뭐 그 정도예요. 다시 말하면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 먹고 살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죠? 구석기 시대와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됐어요. 구석기 시대와 똑같다. 다시 말하면 수렵과 채집, 어로 생활을 병행해야지만 그나마 신석기 시대의 생계 유지가 가능했다고 보시면 돼요. 농경과 목축을 했다. 그러면 그것만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오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경과 목축을 통해서 정착 생활이 가능해진 것은 맞습니다. 그건 맞고요. 자, 다음 도구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시대 구분을 한번 해보겠어요. 아까는 문자의 유무를 기준으로 해서 역사를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구분했었죠. 자, 그렇다면 도구를 기준으로 해서 역사를 나눠보면 크게 네 가지 시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돌을 깨뜨려 사용하던 시기를 우리가 구석기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돌을 갈아서 사용하던 시기를 신석기 시대라고 하는데, 사실상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는 돌을 이용한다는 점에선 돌을 도구로 활용한다는 점에선 하나의 범주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시대에는 구리를 녹여 사용하던 시기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그 시기를 우리는 청동기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구리를 녹여서 청동제 그 장신구를 만들었었죠. 청동기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농기구는 대부분 돌로 만들어졌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리라는 것은 무르죠. 그렇기 때문에 땅을 파면 구부러져요, 쉽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농사 기구들은 대부분 돌로 만들어졌다는 거 여러분들이 뭐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석기 시대와 그리고 청동기 시대를 살펴봤는데요. 세 번째 시기가 있죠. 바로 철을 녹여 사용하던 철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시죠? 지금 현대 사회는 어떤 도구를 쓰고 있죠? 다양한 의견들이 들리네요. 예? 플라스틱이요? 음, 반도체라는 의견도 들리는 것 같고요. AI요? 글쎄요. 글쎄요. AI, 반도체, 플라스틱. 자, 여기서 도구라고 한다면 쉽게 얘기하면 뭐 자동차라든지 배라든지 기본적인 그러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되는데요. 반도체로 배를 만들 수는 없죠. 배를 운항시킬 수는 있겠죠. 뭐 당연히 반도체를 활용해서 배를 자율주행 배로 만들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뭐 배를 반도체를 뭐 엮던 묶어서 그 배를 혹은 자동차를 만들 수는 없어 보여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자동차 연료는 많이 안 들겠네요. 하지만 무게가 없어서 그게 부닥쳐도 뭐 나갈 수는 있을까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대형 유조선이라 별로 상상이 안 가는데요. 뭐 그래요. 아직도 철기 시대에 머물러 있죠. 뭐 모르겠어요. 이제 곧 또 새로운 도구가 만들어질지, 뭐 혹시 달에 어떠한 물질이 도구로서 도구의 소재로 이용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먼 훗날의 얘기가 되겠죠. 현재까지는 철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인류의 진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하겠는데요. 그래요. 여기에 보면요,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화석 인류가 있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원숭이라는 학명이 붙었어요. 아니, 인간, 화석 인류, 인간이라고 하는데 웬 원숭이일까요? 이게 초기에 발굴됐을 때 이 화석을 보고 이것을 인간의 화석으로 볼 것이냐, 원숭이의 화석으로 볼 것이냐를 두고 아주 거센 논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화석 인류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발굴되었던 19세기에는 그냥 원숭이로 분류했던 것이죠.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남방 원숭이입니다. 남방의 원숭이란 뜻이죠. 남쪽 지역 원숭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틀린 것을 찾는 문제도 있어요. 자, 이 화석 인류는 약 400만 년 전 유라시아 대륙에 등장한 최초의 인류로
직립 보행을 하였고 석기를 이용해 사냥을 했습니다. 여기서 틀린 부분이 하나 보이죠? 뭐죠? 유라시아 대륙이 아니고 아프리카 대륙이죠. 그래서 남방 원숭이라는 학명을 가지게 됐던 거예요. 하지만 계속된 연구를 통해서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이 화석은 계속 발굴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하던 학자들이 요 근래에는 직립보행을 하였고 석기를 이용해, 다시 말하면 도구를 이용해 사냥을 했다는 점을 들어서 최초의 인류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직립한 사람이라는 뜻의 호모 2번이에요. 이것은요, 약 180만 년 전에 출현하여 지구 곳곳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에는 베이징인 자바인이라고도 하고요, 하이델베르크인 등이 있습니다. 물을 활용할 수 있었고 몸짓으로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자, 직립한 사람이라는 뜻은 호모 에렉투스를 얘기하고요. 여긴 쭉 다 맞았는데 이게 좀 걸리죠? 불을 최초로 활용한 인류가 바로 호모 에렉투스죠. 불의 사용은 상당히 중요해요. 자, 인간이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고기를 죄송해요. 날고기가 기억이 안 나네요. 문제네. 날고기를, 피가 뚝뚝 떨어지는 날고기를 먹었던 인간이 이제 불을 활용하게 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구운 고기, 구운 생선, 익힌 생선을 먹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큰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풍미를 즐기고 기호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천편일률적으로 날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구운 고기, 이제 질렸어, 그러니까 익힌 고기, 요번엔 바베큐로, 뭐 이런 식의 다양한 기호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 당시에는 이 호모 에렉투스는 몸짓으로 의사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요, 종교적인 감정을 지녀 죽은 자를 매장하는 분습을 가진 화석 인류를 3번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합니다. 저번 주 뉴스를 보니까 이 네안데르탈인이 내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뭐 두통이, 뭐 질병에 취약하다, 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를 지금의 호모 사피엔스들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같이 하고 있네요. 여하튼 이 네안데르탈인은 매장하는 풍습, 시체를 매장하는 풍습을 가진 최초의 인류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뉴스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네안데르탈인, 그러면 최신 기사로 요 근래에 이 의학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흥미롭게 읽었던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구석기인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여기서는 틀린 문제를 틀린 것에 여러분들이 밑줄을 긋고 또 그것을 바르게 고치는, 그리고 1과 2를 찾는 문항입니다. 구석기인들은 자연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돌을 이용하였습니다. 자연을 극복하는 도구로 돌을 활용했죠. 물론 신석기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연 상태의 돌을 깨뜨려 만든 간석기를 사용했죠. 걸리네요. 간 거는 갈았다는 뜻이니까 돌을 깨뜨려 만든 건데, 아니면 돌과 맞닥뜨리게 해서 떼어낸 뗀석기라고 하죠. 돌을 깨뜨려 만든, 떼어내서 만든 뗀석기를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채집과 사냥, 그리고 여기에 컴마가 하나 들어갔어야 되는데 물고기 잡이 등으로 식량을 마련했고요. 요거는 100% 맞는 얘기고요. 가족을 이루어 동굴에서 정착 생활을 했다고요? 이동 생활을 했죠. 동굴은 맞는데요. 하거나 움집을 지으며 이동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움집도 좀 이상하네요. 움집은 신석기인, 청동기인들이 살았던 주거 공간이고요. 물론 청동기 시대의 움집과 신석기 시대의 움집은 발견되는 곳도 다르고 약간씩 달라요. 그리고 또 신석기 시대와 다르게 청동기 시대에는 화덕이 있어서 추위를 이겨내는 수단을 가지게 되죠. 그렇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움집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막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구석기 유적에서 발굴된 풍만한 여인상을 통해 이를 기원했음을 알 수 있고요. 일이라 하면 다산과 풍류를 얘기하는 것이죠. 많이 낳기를 바랬죠. 왜 그랬을까요? 키우기도 어려울 텐데 왜 그렇게 그냥 많이 낳지 못해서 안달이었을까요? 과거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왜 그럴까요? 사실상 열을 낳아도 100년 전,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저희 할머니만 하시더라도 여섯 명을 8명을 낳으셨죠. 그런데 남자 넷, 여자 넷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 여자 넷이 어렸을 때 다 죽었어요. 전염병으로 죽고 역병으로 죽고 뭐 전쟁통에 죽고 뭐 그렇게 됐죠. 6.25 전쟁 때 뭐 돌아가시고 그렇게 어떤 할머니 얘기로는 그 막내 고모라고 해야지 되겠네요. 막내 고모는 그 소위 말하는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신 그런 케이스고요. 여하튼 사실상 뭐 반타작이 어렵죠. 뭐 열을 낳아도 한 둘셋 정도 살아남으면 그래도 성공한
그런 케이스고요. 뭐 이 구석기 시대에는 동물들이 물어가고 뭐 그냥 처참하죠. 전염병 한번 휙 돌면 절반이 그냥 죽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산은 인류가 존속하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고요. 이들이 그린 동굴벽화를 통해 이해 성공을 기원하는 주술이 발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동굴벽화에 그려져 있는 것들은 사냥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는 주술이 발달했다는 학설이 있죠. 또 다른 인류학자는요, 그 동굴벽화가 판서 기능을 한 것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기 얘들아, 뭐 한 젊은 한 10대 14살 이상 되는 애들만 모아다가 저 동물은 어떻게 잡아야 되지? 얘들아, 여기가 급소야. 소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여기가 급소야. 여기를 맞추면 대부분 죽어. 그러한 것을 가리키는 판서 기능을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판서 기능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동물을 보면서 지금 한참 잡아야 되는데, 야 얘들아, 저쪽 그 뭐지, 목쪽 그쪽만 집중 공격해.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이미 동굴에서 벽화를 보면서 저 동물을 잡을 때는 어디로 공격하면 돼. 쟤네들이 올 때는 이런 식으로 피해. 뭐 이런 식의 교육을 하는 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신석기인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서도 틀린 부분에 밑줄을 긋고 1, 2, 3, 4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석기인들은요, 자연 상태의 돌을 떼어낸 간석기와, 아까랑 똑같네요. 자연 상태의 돌을 떼어낸 간석기가 아니고 돌을 갈아서 만든 간석기와 식량을 저장하는 도자기를 구원했다고 하네요. 그래요. 이게 도자기일 리가 없죠. 도자기는요, 소위 말하는 1200년 이후에 중국에서 시작돼서 우리나라, 뭐 1597년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으로 해서, 일본에서 이제 화란과 영국을 통해서 이제 도자기 제조 방법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자기가 아니고 톡이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토기로는, 신석기 시대의 토기로는 빗살무늬 토기가 있죠. 뭐 그거는 이제 다음 주 강의 정도에 다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신석기 시대에는요, 앞서 얘기한 바대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어 인류의 생활상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최초의 신석기 유적은 서양의 최초의 신석기 유적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처음 등장하게 되죠.
기원전 1만 년 전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7천 년 전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상당히 거슬러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농경과 목축의 시작으로 인한 사회 변화를 3번 신석기 혁명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두 번째 물음이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는 채집 경제에서 무슨 경제로의 발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주워서 잡아서 자연으로부터 주워 그리고 잡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생산 경제로의 발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연에 의존하는 이전 구석기인들과는 다르게도 자연을 이용하는 단계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신석기인들의 사회에 대한 얘기인데요.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시면 됩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생산력이 향상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게 뭐야? 신분제도가 생겼다. 이제 불평등한 시대로 진화한 것이다. 이들은 촌락을 형성하는 등 정착 생활을 했으며 혈연을 중심으로 시족을 이루어 살거나 고도로 발전한 신석기 문명은 부족을 이루고 주변 시족을 정복하였다. 자, 일단 틀린 부분에 밑줄을 제가 그냥 쳤어요. 자, 생산력이 향상되고 인구가 증가한 건 맞아요. 신석기 시대에. 하지만 신석기 시대에 생산력과 인구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제도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죠. 왜가요? 자, 쉽게 얘기하면 농경과 목축을 했다고는 하는데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메소포타미아 고대 문명들 있죠. 황허 그리고 인더스강 이집트 나일강 유역 이런 지대, 다시 말하면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을 들이고요. 대부분의 지역은 농사 짓기가 어렵죠. 돌 농기구 가지고 경작을 한다면 얼만큼의 땅을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지었겠어요. 이 당시에 조, 수수, 콩, 이런 거밖에 없는데요. 쌀이 생산되면서 사실은 생산력이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게 돼요. 조나 수수, 밀, 이런 것들은 하나의 이삭에서 나올 수 있는 알이 벽시라고 해야 되나? 밥알이, 쌀알이 몇 개 안 돼요. 100개 이하 혹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해서 쌀은 700배가 넘는 쌀알을 하나를 심으면 요새 모내기를 해서 씨를 뿌린다는 말이 와닿지는 않는데요. 여하튼 700알 정도의, 그리고 요 근래 품종 좋은 것들은 아마 1000알 이상을 생산하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쌀 하나를 가지고 1000배의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를 가지고 1,000원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생산력이 쌀을 재배한다는 것에 생산력의 향상 정도를 여러분들이 느낌으로 오시죠. 쉽게 얘기해서 뭐 한 알이 1,000원이 되니까 뭐 엄청난 고부가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조선시대 후기까지만 해도 황금 작물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돈과 같은 기능을 하는 화폐로서 사실상 쌀이 대표적인 황금 작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거예요. 그 정도로 쌀이 생산된 이후에나 그리고 서양을 기준으로 한다면 밀을 재배하기 시작하면서나 사실상 잉여 생산물이 가능했던 것이죠. 뭐 먹고 남는 게 있어야지 교역을 하죠. 장사를 하죠. 지금 먹고 살기 급급하면 장사고 뭐고 할 게 없죠. 아니 뭐 일단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일단 먹고 난 다음에 뭐 장사를 하던 뭘 할 수가 있죠. 예. 뭐 자영업 하는 친구들이 요 근래 자주 연락을 해서 힘들다고 그러네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뭐 옛날 말이죠. 근데 요새 갑자기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나라가 2.5단계, 뭐 3단계라고 봐야죠. 뭐 그냥 백성 국민들이 사실상 뭐 여하튼 3단계로 갔기 때문에 그 자영업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께 외식을 자꾸 권할 수도 없는 거고, 참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거 뭐 방법이, 이 사람은 만나야지 되죠. 사실 사람을 만나면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뭐 이런저런 정보들을 들어요. 그러면 그거를 응용해서 한번 요렇게 한번 저렇게 한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일단 사람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뭐 참 답답하네요. 죄송합니다. 수업 중에 또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요. 자, 그렇고요. 그렇게 잉여 생산물이 생산되지 못했기 때문에 신분 제도는 존재하지 않았고요. 평등한 시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구석기 시대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정복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상 청동기 시대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신석기인들의 종교에 대한 물음입니다.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는 문제예요. 신석기 시대에는 원시 종교가 등장했습니다. 생물이건 무생물이건 대체로 모든 존재에 영혼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인간 이외의 것에 관해서는 정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토테미즘이라 하죠.
좀 이상하네요. 토테미즘이 아니고 이거를 정령주의, 영혼주의, 뭐 이런 식의 애니미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애니미즘은 모든 존재에 영혼이 있다고 믿는 거죠.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죠. 애니미즘은요, 시족이나 부족과 같은 집단과 특정한 동식물이나 자연물이 특수한 신비적 관계를 지닌다는 관념에 입각하여 동식물이나 자연물에 대해서 주술적 종교적 의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식물이나 자연물 하나에 대해서만 신비적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모든 것에 대한 모든 존재의 영혼이나 정령이 있다고 믿는 것이고, 이거는 딱 하나의 동식물이나 자연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토테미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사실상 위치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무당과 구주술을 믿는 신앙행위를 거석숭배라고 하죠. 거석숭배가 아니고 우리가 보통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옆집에서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하던 기억이 나요. 어, 그때는 그걸 하면 참 재밌었죠. 왜냐하면 그 얻어먹을 수 있었거든요. 만난 것을 얻어먹던, 좀 부끄럽다. 아니 뭐 여하튼 그 당시에는 뭐 거의 그 구슬하면 떡고물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침이 돋네요. 그때 생각을 하니까. 아, 여하튼 많이 얻어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요.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선사와 역사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으면 이번 강의는 제가 나름대로 성공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죠? 예, 맞습니다. 문자죠. 기준은 문자고, 문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선사와 역사 시대로 구분하는 것이죠. 그러면 신석기와 구석기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죠? 그래요. 도구는 똑같은 돌을 사용하긴 하지만 자연을 활용할 수 있느냐, 활용하지 않고 그냥 주워먹고 주워먹고 잡아먹었느냐, 그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에서의 시대 구분 문제는 사실 이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또 너무 전문적이고 여러분들이 아마 하품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고요. 조금 한 어느 정도 대면 수업이 가능해질 때 한번 그 부분도 얘기를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무짐승들과 다른 인간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다면 제 강의가 잘 이루어졌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사회 조직을 이루는 건 뭐 다른 동물들, 다른 곤충들도 하는 거니까 그것보다는 오히려
도구와 도구를 통해서 거대한 자연을 극복해내고, 언어를 통해서 자연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바를 설명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인간만이 가지는 특징이죠. 아울러서 인간은 태어날 때 아무것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언어를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죠. 교육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다른 짐승들과는 다르게 판단을 하게 되죠. 뭐 역사적 경험을 활용한다든지 역사적 반성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인간만이 가지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언어와 문자가 인류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대면 수업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보면서 함의 재미가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긴 그렇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서 이제 고조선 시대부터 한번 정리를, 그리고 청동기 문화 그리고를 중심으로 해서 초기 철기 시대 고대 국가의 형성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한국사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푸는 맛의 제시문 부분과 또 해시태그를 중심으로 해서 질문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인사드리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